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새벽 5시 45분경에 사저를 나와 봉화산 등산을 하시던 중 6시 40분쯤에 봉화산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충격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 된 산행길에 나선 건 오늘 새벽 5시 45분. 경호관 한 명이 수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산중턱 부엉이 바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경호관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고 가져올까요라고 되묻자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마을 앞길에 사람들이 지나가네라고 말해 경호관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린 순간 노 전 대통령은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06시 40분경 사저에서 500m 상거한 봉화산 7분 능선 소위 부엉이 바위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친 노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으로 오전 7시쯤 인근의 김해 세영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전 8시 13분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두 부위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소식을 전해들은 권양숙 여사는 오전 9시 25분쯤 병원에 도착해 시신을 확인한 뒤 실신했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오늘 저녁 봉하마을로 옮겨졌고 그곳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그는 10넉줄의 짤막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곤 화장해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이어 오래된 생각이다라는 말로 갑작스런 결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히며 유서를 끝맺었습니다. 짧은 유서지만 그가 느꼈을 고통과 암담함이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유서가 컴퓨터에 저장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21분. 집을 나서기 직전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얘기는 지난해 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박연차 회장의 입은 여야 정치권의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그 한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나둘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거 아니냐. 이제는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민주당 서가번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고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장신섬유 회장이 검찰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최측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에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던 정상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정말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전부 인정하기는 그렇고요. 빠르고요. 어떻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지난해 말 친형 노건평 씨가 구속 수감된 데 이어 검찰의 수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전직 영부인으로선 두 번째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직후엔 조카 사위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와 관련해 검찰에 두 차례나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건호 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 검찰에서 설명했고요. 검찰에서 발표하실 겁니다. 건호 씨하고 미국에 있던 아들 건호 씨는 한밤중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저 그만 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미국에 사는 아들 건호 씨에게 유학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박연차 회장이 지난 2007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추가로 수십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딸 정연 씨와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소환 조사해 두 사람이 돈을 받아 쓴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과 일남 일녀 그리고 형과 형의 사위 모두가 검찰에 불려나간 것입니다. 지난달 중순 역대 대통령 사상 세 번째로 검찰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얼마 앞둔 봉하마을. 이러다 모내기도 못하겠다. 노 대통령과 농사좀 짓자. 주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로 향하는 길목을 농기계로 막아 언론의 출입을 막아놓는 등 노 전 대통령을 사이에 놓고 주민과 언론의 대립 또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향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들에게 노 전 대통령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먼 산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으나 카메라가 지키고 있어 그럴 수가 없다며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노 전 대통령 내외.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지쳐 보이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은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최대 업적으로 여겨온 도덕성을 훼손한 것을 인정한 노 전 대통령의 고백은 노 전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에 가입해 그를 지지해왔던 시민들의 상처 또한 가볍지 않았습니다. 네, 면목이 없죠. 물론 어쨌든 자신이 알았던 몰랐던 어쨌든 가족의 일이고 자기 비서관의 일이었고 어쨌든 돈이 들어온 것까지는 사실이니까 얼마가 들어왔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어떻게 됐든 한번 들어왔다 간 거는 거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같은 사안을 두고 봤었을 때, 다른 사건과 어떤 이 노무현이라는 이 사건에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검찰이 다른 수사와는 달리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하나하나 흘려가는 듯한 행태와 일부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현인 동시에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간에 너무 많은 사실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특히 일방의 진술만 가지고 그 일방의 진술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증거 또는 뭐 설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공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우려다. 약간 정치적 냄새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노 전 대통령 측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당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 책임일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사의 결과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지금 가지고 그걸 정폭하고 여기에 검찰과 언론이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오랜 측근들과 인사를 건네는 표정. 그리고 지난달 30일 오전 8시 봉하마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한동안 말을 머금던 노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버스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5시간 20분 동안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대검찰청에 도착한 뒤 5명의 수행원 뒤로 모습을 드러낸 노 대통령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민께 너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애써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려 하긴 했지만 착잡한 심경은 짧은 답변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13시간에 걸친 조사는 끝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바로 봉하마을로 내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마을 주민들과 노사모 회원들에게 가벼운 눈길을 준 뒤 별다른 말 없이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측근들이 모두 검찰에 불려나가는 것을 바라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통은 때론 감상적인 면모를 보였던 그에겐 더욱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신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에 참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섰습니다. 회의 중이 아니라는 점. 초선 의원 시절이었던 1989년 50비리 청문회는 그를 스타로 발돋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군사 독재에 짓눌려 숨죽여온 국민들은 과거 정권의 실력자들에게 거침없이 독서를 퍼붓는 노무현에게서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던 청문회장의 하이라이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광주 시민들에 대한 유혈 진압 과정을 놓고 전 대통령이 자위권의 발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노무현은 격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흥분한 노무현은 당시 자신의 명패를 집어던진 뒤
즉석에서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쓰기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민정당 의원들을 향해 전두환이 아직도 너희들 상전이야 하며 소리를 질렀다. 결국 소동이 가라앉지 않자 전두환 씨가 퇴장을 했고 나는 통일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 욕을 퍼부으며 명패를 집어 바닥에 팽개쳤다. 대통령 취임 직후 보름이 채 안 돼 노무현은 헌정사상 초유의 이벤트를 연출합니다. 바로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의 임명으로 촉발된 검찰의 인사 파동을 전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노무현식 해법의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토론 회장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특유의 직설화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대통령과 검사 모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긴장감.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토론 내내 흐르던 긴장감은 마침내 대통령의 격한 감정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여러 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통쾌함으로 또 어떤 이들에겐 경박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온 노무현 전 대통령. 온 가족과 자신의 동지들이 받는 고통을 참기에는 그래서 더욱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46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사저 바로 곁에 보존돼 있는 허름한 생가는 빈농의 아들이 인생의 출발 시점에서 겪어야 했던 열악한 환경을 짐작케 합니다. 아버지는 일제 때 일본과 중국 상하이에서 돈을 벌어왔지만 사기를 당한 뒤 늘 가난했고 어머니는 30-40리길을 걸어서 과일과 고구마를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고 노 전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학업의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대학 진학의 꿈을 접은 것도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상고를 졸업한 청년 노무현은 자신의 꿈을 펴기 위해 사법고시에 도전합니다. 책 살 돈이 없어 공사판을 전전하기도 했고 도중에 군에 입대해 34개월 만에 상병으로 제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시험 공부 도중 같은 마을에 살던 지금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장인이 6.25 때 부역 혐의로 옥사했다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가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완강한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수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나이 30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 전 대통령은
판사로 임용됐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7개월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합니다. 취미로 요트를 즐길 정도로 잘 나가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는 가시밭길로 접어든 것은 81년 불임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소외받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편에 서서 군사정권에 저항했고 87년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됐지만 88년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의 권유로 총선에 출마해 부산에서 50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권에 입문한 겁니다. 초선 의원 노무현이 강렬한 인상과 함께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계기가 된 것은 88년에 열린 50 청문회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등 힘있는 증인들을 정연한 논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몰아붙여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우리 통일민주당과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이분들이 그야말로 기적이 가까운 이러한 대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명령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으니까. 90년 삼당 합당 때 김영삼 총재의 손을 뿌리치고 합류를 거부한 뒤 지역주의의 벽에 막혀 연달아 선거에 떨어지면서 어느새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그의 소신은 향후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됐습니다. 98년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종로의 재도전에 금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총선에서 다시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워 부산에 내려갔다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치인과 그 가족에게 낙선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사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종로서 하고 싶었어요. 종로서 한 번만 더 우리 자리를 좀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갔으면 했어요.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는 노무현 의원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지금도 하루에 100여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고맙고요. 예. 첫 번째는 고맙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 시민들이 화가 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그 부산 시민들을 그 이제 비난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문제를 그렇게 부산 시민들만 비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비난하는 자세가 오히려 그러나 이 패배는 훗날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어낸 소중한 패배였습니다. 지역주의와 끝내 맞서 싸워야겠다는 고집, 그 무모함. 이때부터 그에겐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바보 노무현은 인터넷을 타고 국민들, 특히 영호남 지역주의에 지친 표심을 파고들었고 노사모, 즉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탄생합니다. 2002년 대선을 휘감은 노무현 바람의 또 다른 진원지는 호남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인재 대세론을 함몰시켰고 노 전 대통령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출신 대통령으로서 입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는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후보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대선 당일 새벽
노무현 후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민통합 20일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철회한 겁니다. 정몽준 대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위기는 지지자들을 더욱 결속시키는 효과를 불러왔고 승부사 노무현을 청와대에 입성시키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5년에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5년은 빛과 그림자, 영광과 굴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격 발언과 행보는 적지 않은 논란, 특히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전부 힘으로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의 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아 이 점을 인정을 하죠. 2004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걸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도리어 메가톤급 역풍을 불러왔고 제3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며 과반을 차지하는 제2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대북관계 등 거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파격적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정치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청와대발 충격 발언은 민심 하락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듭된 재보선 참패로 의회 과반을 잃고 뿌리채 흔들리던 열린우리당은 결국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면서 조기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자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나라당에게 총리 지명권과 강요 지명권 등 실질적 국정 운영 권한을 주고 대통령은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연정 제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에 의해 이런 지하에 외면당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피로감이 누적되는 와중에 맞물린 아파트값 급등과 북한 핵실험 사태는 노 전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특히 아파트값 폭등은 서민층에게 좌절을 안겨주었고 이후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중산층에선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계층이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고 일부 정치적 동지들도 곁을 떠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전국 타개책으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론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임기 마지막 승부수였지만 역시 한나라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극적으로 성사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빛나던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임기 5년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과 지난 정부가 유난히 강조하고 자부했던 부분은 도덕성이었습니다. 낡은 정치의 핵심은 역시 돈입니다. 깨끗한 돈이 문제인 것입니다. 검은 돈, 뭉친 돈 받은 사람은 부정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과거 정치와의 단절, 자신들만큼은 검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도덕적 자부심은 임기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정권의 도덕성,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참여정부의 도덕성, 감히 어디다 비교를 하니 절대적이고 차별화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사모 하는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임을 준비하던 그때 새 대통령으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선 벌써부터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식을 뒤로 한 채 고향인 봉하마을행 KTX 열차를 탔습니다. 부인 권양숙 여사와 측근들이 동행을 한 조촐한 퇴임. 고향인 봉하마을엔 노사모 등 지지자들과 고향 주민, 관광객들까지 전국에서 12,000여 명이 모여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자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면서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거나 대중과의 만남을 기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봉하마을 주변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인근 숲을 정비하는 사업도 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올려보시니까. 우리 동네 청소니까 고맙지 뭐. 특히 친환경 농법 운동에 나선 일은 한나라를 이끌어왔던 그가 퇴임 이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주요한 사회 활동이었습니다. 그 농촌조차 다 황폐화 돼 폐허가 돼 버리면 우리 이제 서울에 이제 갇혀 살아야 돼요. 봉하마을 주민들과 재배한 노무현표 봉하 오리쌀은 유명세를 타면서 주민들의 소득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 사절을 찾는 방문객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노란 풍선에 애정을 담은 글이 걸렸고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며 서민 대통령을 추억했습니다. 봉하마을은 평일 최고 10,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주말엔 수만 명이 찾을 정도로 김해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노 전 대통령 특유의 유머와 위트를 곁들인 방문객들과의 소탈한 대화. 친근하고 친숙한 옆집 아저씨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퍽 신선하게 다가섰습니다.
고향에 와서 사니까요. 대통령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영에 대통령이 계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가지게 되고요. 의외로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좀 보기가 좋네. 뭐 고향에 오셨으니까 뭐 고향 주민들하고 이웃들한테 뭐 아무래도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좋았던 시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국가 기록물 유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 기밀이 담겨있는 국가 기록물들을 사저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청와대 내부에서 제기된 겁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서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현장 조사를 벌였고, 기록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이 국가기록원 이외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 그 기록은 일단 저희한테 돌려주시고,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은 기록물을 볼 권한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면은 자다가도 확인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제 요청입니다. 청와대 전 주인과 현 주인 간 정면 대결 양상마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짓는데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진시황의 아방궁에 비유하며 서민층의 대변자란 이미지와 달리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지금 상도동 가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그 주차될 데도 없어요. 현장 조사를 하려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지금 살고 계신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보수적 색채를 띤 언론들의 공격도 잇따랐습니다. 한나라당은 경부선 철도와 부산 신항만을 연결하는 신항만 배후철도 노선이 노 대통령 취임 직후 봉하마을 주변을 지나가도록 노선이 바뀌면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이 청원을 올려서 그것이 진영역을 통과하는 것으로다가 철도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엔 쌀 직불금 사태가 생기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압력을 행사해 직불금 명단을 삭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왜 은폐를 냈겠습니까? 그에 작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발표되면 민주당 정권이 대선에서 단 한 표도 농민들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노 전 대통령은 생트집을 잡는다며 여권의 집요한 공격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소위 감사원 공개 공개 그리고 자료 파기 공개 청와대 압력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참여정부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대로 그거지요. 생트집입니다. 네, 생트집이고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 이런 일들은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2월 초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따뜻해지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 제가 형님의 피의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박연차 게이트로 시작된 친형과 측근들의 구속, 그리고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검찰 조사와 대통령으로서 사상 3번째 받은 소환 조사 등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주장했던 원칙과 도덕성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둘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할 수가 없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한 차례 기소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노 대통령 패밀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00만 명을 넘겼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잘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든 나날들.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가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63년 인생이 비극으로 마감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약자들의 편에 섰던 인권 변호사로, 지역 정치를 타파하려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환호와 비난이라는 엇갈리는 극단적인 평가를 한몸에 받았던 노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쓴 에세이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내 기억에서 봉화산과 자왕골은 빼놓을 수 없는 무대이다. 나는 그곳에서 칡을 캐고 진달래를 따고 바위를 타기도 했다. 어린 시절 칡을 캐고 진달래를 따며 놀던 곳,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그 바위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고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격으로 시작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많이 슬펐어요. 충격적이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2009년도 5월 23일에 있는 한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비통하고 그냥 슬픈 뿐이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랐지만 충격이 많았지. 깜짝 놀래봤다. 안타까워, 좀 애독하지. 상당히 놀랬고요. 그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론 검찰에 소환된 자신의 처지와 부인과 아들을 포함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구속과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나왔습니다. 좀 더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는 게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솔직히 국민들한테도 많은 호의적인 감정 많이 받으셨던 부분인데 검찰 조사가 조금 심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심정으로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마 있지 않겠나. 그분 마음이 아마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검찰 역시 당혹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수사 때문이었다는 역풍이 일지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4시간 가까이 간부 전원 회의를 연 검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고받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체코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에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온 가족에 대해 매일같이 혐의가 언론에 흘러나와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다고 애통함을 표시했습니다. 평생 민주화 동지를 잃었다. 민주정권 10년을 같이 해온 사람으로서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도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렇게 불의의 서거를 맡게 돼서 그 비보를 접한 우리들은 모두 충격에 쌓여 있고 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국민과 역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순간 솔직히 나라의 앞날이 매우 걱정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민 간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기보다도 서로 이해와 화해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노 진영은 격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셔왔던 참모로서 죄인이 됐습니다. 한없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고인이 된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 도덕성이었는데 그 도덕적인 어떤 분별 자체가 아직까지 어떻게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나. 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을 살려준 것도 사실 서민들이었는데 오히려 정치는 서민들을 짓밟는 정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서 평가한다고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안 해요.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조금 내가 봐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 정도 선은 봐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니까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접어두고 오늘 오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도 애도의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로 분향소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는데 애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청계천 이렇게 나오는데 꽃이나 그런 거 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라고. 솔직히 사람이 죽었으면 하루 정도는 정치색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애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상 초유의 일로 대한민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산 63년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그는 고비고비마다 때론 우직하게 또 때론 거칠게 그를 가로막은 장벽들을 부숴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그랬듯이 그의 죽음을 놓고도 말이 엇갈립니다. 어떤 외신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 오늘, 그가 그렸던 또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한 그의 걸음 하나하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우리 역사는 또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